제가 정한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기준은 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옛날에 그 현상인 것 같은데 또 뭔가요? 자, 지금 이 프린트물은 다 가지고 오셨나요? 용지는 다 있죠. 정 안 되면은 그냥 읽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습 문제 뭐 반만 알려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도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안 되면 해경실에 전화해놓고 설명하면서 있겠네요. 자, 저희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낸다? OX 문제 20문제 낼 거고 객관식 문제 15문제 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문제 2문제고 한 문제는 제가 이미 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갈 거고 웬만하면은 이번에는 2개씩 찾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뺄 거예요. 근데 한두 문제 정도는 어쩔 수 없이 2개를 찾으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좀 너무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 그러니까 한 개만 찾아보면 너무 난이도가 쉬워지는 것들 같은 게 있죠. 너무 대놓고 정답인 경우도 가끔씩 있다면 하나만 찾아라 하면 너무 대놓고 정답 같은 경우에 2개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게끔 되는 경우에는 2개 찾아라 이런 문제가 많이는 안 낼 거예요. 한두 문제 정도 낼 거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중 OX를 표시하시오. 모집단의 모수는 상수이고 표본의 통계량은 변수의 성질을 가진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딱 하나의 문장은 깊게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쑥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들었는 얘기들이죠. 모집단은 모수라고 한다. 이거는 다 아시죠? 근데 상수라는 말은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상수가 뭔지 깊게는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y는 a 플러스 x에서 요 a가 상수다.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상수고 요게 변수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그냥 이름만 얘기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상수가 뭐냐? 자, 상수가 뭐예요?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야, 저 사람은 변수고 저 사람은 상수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야, 그거는 어떤 상수야 그냥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사에 보면은 이래 돼 있어요. 축구 대표팀에 선수를 모집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은 상수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도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팀에 손흥민이 변수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앞에 얘기에서의 상수의 의미는 뭐겠어요? 항상 포함시켜.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왜 안 나와요 또?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해줘야죠. 계속 안 나오고 있었죠. 얘기를 해줘야지. 난 이쪽 보고 나온다고 좋다 하고 또 어찌였을까나 안 나온다. Chốt thì nó mất bên kia với hồi bên này. 자, 이거는 좀 전화해서 해결을 해야 Bên nào 돼요. mình chẳng nhìn được. Không biết được. Đẹp thiện hơn. 아니 의학적 201호인데요. 프로젝트 하나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예. 네. 자, 이거는 말로써도 충분히 있으면은 알 수 있으니까 상수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여기에서 y 값 변하죠. y 값 변합니다. 뭐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x 때문에 변하는 거죠. x 값은 변수에 변하는 수예요. 이 변하는 수 때문에 이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변수라고 부르고 독립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값들이 변할 때 얘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 안 변하는 값을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때 자 지금의 현재로서 손흥민, 김민재 뭐 이런 선수들은 대표팀의 거의 고정이죠. 고정 바꿀 수가 없는 거의 고정 멤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뭔가를 잘해야 돼요. 그거는 원래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폼이 더 좋아져야 되는 수도 있죠. 그런 거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변수는 변하는 수예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모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모집단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모집단에게 똑같은 문제를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생각이 바뀔 시간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이런 걸 바꿀 일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값이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모수를 다시 검증한들 어떻게 돼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모수는 한번 나온 값이 상수가 돼요. 자, 대통령 선거를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의 생각이 변하건 어쨌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는 결과값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네, 이쪽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나가요. 아, 네. 전화 한번 내렸다가 오르는 거거든요. 다시. 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네네. 자, 그러니까 모수는 상수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자, 표본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통계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나온 수치를 통계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통계량은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표본을 뽑느냐에 따라서 값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르게 나오겠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를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내가 10명을 뽑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반이 113명이 있는데 10명 뽑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어요? 110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113명의 4승 개까지의 표본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3명의 4승 113 곱하기 113 곱하기 113 곱하기 113을 했는 수만큼 뭐가 되냐면은 뽑을 수 있는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10명을 뽑는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 10승이네요. 10명을 뽑는 거니까 113개에 10승을 해야 돼요. 예, 그걸 10번 뽑혀야 돼요. 엄청 많잖아요. 그 모든 값들은 다 달라요.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변수라고 얘기하죠. 바뀌는 수니까. 통계량은 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다 틀렸다?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또 나오고 싶네요. 두 번째, 자, 사회과학에서 과학적 설명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사회과학에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진다. 맞죠? 네,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폐쇄형 질문은 면접자들이 조사 현장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폐쇄형 질문 자체는 바꿀 수가 없죠. 그냥 폐쇄형 질문을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구조된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라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설문을 해야 돼요. 네, 못 바꿉니다. 안 되도록.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조작적 정의는 개념 세 번째 거 맞죠? 네, 조작적 정의는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이다. 맞나요? 아니죠? 사전적 정의는 어디까지가 사전적 정의예요? 개념적 정의까지가 사전적 정의고, 이거는 뭐예요? 수치화된 정의죠. 수치화로 바꿔준 정의입니다. 네, 조작적 정의는 그러니까 아니죠. 설문지 질문 문항의 배열은 응답자가 쉬운 문항일수록 앞에 배치한다. 맞나요? 예, 맞죠. 바로 답이 나와버리고 예,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죠. 요거 설문지 문항은 최대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면 될 것 같아요. 기준. 응답을 많이 할 것 같은 기준. 이 앞에 나오게끔. 그러니까 했었을 때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당기고 쉬운 것들은 앞으로 당기고 좀 민감한 건 최대한 뒤로 보내고, 자, 그런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연속 변수는 사람, 대상물 또는 사건을 그들 속성의 크기나 양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다. 크기나 양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연속 변수입니다. 연속 변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느 연속된 거에서의 그 한 점을 찾고자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크기나 양이잖아요. 길이, 크기, 양 뭐 다 되죠. 이게 부피 뭐 이런 거 전부 다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과학적 연구에서 가설은 항상 실증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되나요? 검증 가능해야 되나요? 과학적 연구에서. 가설은 항상 가능해야 하죠. 우리가 가설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검증을 통해서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과학적 연구를 하는데 내가 그냥 가설만 세우고 끝내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과학적 연구라기보다는 내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하나의 가설을 세웠으면 내 주장이죠.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뭐예요? 통계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실증 분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됐죠? 다음,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맞나요? 자,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마디만 빠지면은 맞는 답이에요. 뭐만 빠지면 맞는 답일까요? 반드시라는 말만 빠지면 맞는 답이에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일치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죠. 근데 반드시 일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죠. 이론적으로는 원하는 거는 뭐예요? 이론적으로 원하는 거는 조작적 정의가 개념적 정의를 100% 설명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좀 그나마 좀 설명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전공 만족도라든가 뭐 전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 물어볼 때 평점을 물어볼 수 있죠. 전공에 대한 평점을 물어보면 아, 전공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 100%그 평점만 가지고 전공 만족도를 100%, 전공 성취도를 100%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전공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평점 하나 가지고는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평점은 낮은데 전공 이해는 확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공학과에 가면은 컴퓨터공학과에 가면은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으로 졸업도 해요. 이론만 쫓아가면은 성적이 그 학생들 보고 과연 컴퓨터공학과 학생의 이해를 100% 했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론 100%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100% 빠져나갈 수는 없지만은 대략 봤었을 때 한 80%는 빠져 이론만 쭉 들어버리면 80% 정도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컴퓨터공학과에 가도 물론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80%는 다 4.5를 맞았어요. 근데 이론 부분은 한 뭐 그래도 조언 잘 만나고 해가지고 또 한 3.5 이상은 맞아서 전체 평균을 봤더니 한 4.2 정도가 나왔다. 근데 얘는 프로그래밍을 아예 할 줄 몰라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 했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의 전공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평점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는 없어요. 100%라는 건 솔직히 원하는 거고 우리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가 100%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거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개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서 개념적 정의는 개념을 100% 설명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연구에 맞게끔 좀 줄여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적 정의를 100% 설명하면 좋기는 좋은데 뭐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설명할 수 있게끔 뭐 설문을 하건 뭐 숫자로 바꿔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설문을 통해 가지고 값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100%를 원하기는 하지만 될 수는 없습니다. 아예 안 된다 이렇게는 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고 자 양적 변수는 몸무게나 키와 같은 이상 변수와 자동차의 판매 대수와 같은 연속 변수로 나뉜다. 어디가 틀렸어요? 이상 변수와 연속 변수 바뀌었죠. 네. 요런 자 딱 보면은 그냥 꼼꼼히 안 보고 그냥 쑥 읽어버리면 틀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맞는 것 같거든. 오 이상 변수, 연속 변수 보통 머릿속에서 예 양적 변수는 연속 변수와 이상 변수로 나뉜다 이렇게는 이해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좀 읽다 보면은 맞는 말 같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 비교적 정확한 표본 프레임을 입수가 할 수 있다면은 예, 확률 표본 추출보다 비확률 표본 추출이 바람직하다 맞나요? 자 이래 이해하시면 돼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 어때요? 표본 프레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에는 표본 프레임이 물론 저쪽에 층간 설명에서는 표본 프레임이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적히기는 했어도 원래 그냥 개념들로 따지자면은 확률 표본 추출은 표본 프레임이 필요해요. 네. 뭐 그것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 층간 거기에 문구 때문에 좀 무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거의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틀릴 일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양적 변수는 요거 했고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이고 자, 실증적 연구는 사례를 바탕으로 통계를 처리하는 거다. 맞나요? 자, 사례는 뭐예요? 사례 연구는 뭐예요? 사례. 해석적 연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례 연구는 사례를 통해서 그 사안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증적 연구, 그러니까 이 용어가 지금 1장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한테 헷갈려.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용어는 실증적 연구, 설명적 연구, 양적 연구, 연역적 연구 이런 연구들이 전부 다 뭐예요? 똑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거의 똑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 네 개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맨날 자꾸 까먹어요. 자, 예, 확률 표본 추출은 조사 대상이 뽑힐 확률을 미리 알아서 표본 모집단의 대표성을 산출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이거 그냥 말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확률 표본 추출은 우리가 설명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뽑힐 확률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뽑힐 확률이 같다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니까 뽑힐 확률을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걸로, 예, 같다라는 의미나 미리 알고 있다는, 물론 정확한 의미는 다르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뽑는 것들이, 자, 내 편의가 들어가지 않고 뭐가 된다? 그냥 랜덤식으로 뽑히다 보니까, 예, 대표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다. 과학적 조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은 바뀌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죠. 과학적 방법이라도 어떻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똑같아요. 사회과학은 이 변하는 속도가 빠를 뿐이고, 자연과학도 보면은, 자, 우리가 그 천체학을 보면은, 자, 천동설, 지동설 막 이런 것들이 막 바뀌잖아요. 한번 바뀌면 고정될 뿐이에요. 고정됐다가 더 좋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나오면은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성별, 종교, 직업, 학력 등은 질적 변수이다. 맞죠? 네, 뭐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문지 작성 시 다양한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 한 질문에 2가지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나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얘가 어떤 거였어요? 자, 나는 이 제품의 기능과 가격에 만족한다. 이렇게 2개를 동시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대답할 때 어떻게 된다? 기능에는 만족하는데 가격에는 만족 안 하는 경우에는 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성비라는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은 기능과 가격이라고 2개를 딱 있는 거라, 가성비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하나를 묻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능과 가격은 아예 다른 개념이 2개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양적 연구는 연구 대상의 관계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통해 밝히는 연구이다. 양적 연구는 연구 대상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예, 푸는 거다. 맞나요? 예, 맞죠? 예. 양적, 우리는 계속 얘기했죠. 양적 연구 가지고 회계 분석 돌릴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질적 연구는 쓸 수 있는 게 빈도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제대로. 물론 그거 가지고도 회계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예,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자, 할당 표본 추출은 확률 표본 추출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일단 할당 표본 추출이 뭐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자, 어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할당해서 그 인원이 될 때까지 표집을 하고, 할당이 다 차면 더 이상 받지 않고 모질한 것들을 찾는 거죠. 이렇게 표본 추출하는 것이 확률 표본 추출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자, 어떤 경우에서건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확률 표본 추출이 비확률 표본 추출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일단 확률 표본 추출에는 표집 틀이라는 거를 하나 더 찾아야 돼요. 단계에서 표집 틀을 한 번 더 찾아야 돼요. 표집 틀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 표집 틀에 뭐까지 해줘야 돼요? 번호를 전부 다 부여해야 돼요.
이 과정만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더 오래 걸립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확률 그 랜덤 이제 그러니까 무작위 표본 추출도 확률 표본 추출이죠. 체계적 표본 추출도 확률 표본 추출이에요. 둘 중에는 뭐가 더 걸릴 것 같아요? 두 개 중에는 뭐가 더 걸릴 것 같아요? 무작위 표본 추출과 체계적 표본 추출. 체계적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무작위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방법은 두 개 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번호를 쭉 부여한 다음에 10명을 뽑으면 10번의 랜덤을 돌려야 돼요. 체계적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번호를 이것까지는 시간이 똑같겠죠. 번호를 똑같이 부여한 다음에 한 번 랜덤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건너뛰기니까 어느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체계적이 조금 더 빠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면은 랜덤이다라고 해서 내가 이거 이렇게 랜덤으로 하면은 또 이거 역시도 내 편의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기계를 통해서 랜덤 돌리고 기계를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체계적은 어때요? 한 번만 기계 돌리고 그 다음부터는 K의 개수만큼 그냥 건너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비확률 표본 추출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뭘 것 같아요? 편입 표본 추출, 판단 표본 추출,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할당 표본 추출, 눈덩이 표본 추출. 뭐가 시간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눈덩이 표본 추출.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시험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확실하게 비교 가능한 것들끼리 괜히 어설프게 좀 막 하지는 않을 거고 좀 확실하게 판단 가능할 거. 예를 들면은 할당 표본 추출이랑 편입 표본 추출이랑 어느 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당연히 할당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막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비교 딱 해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 수준의 정의이다. 맞나요? 맞죠? 자, 개념도 추상적인 거지만은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한 거예요? 그냥 내 연구에 맞게끔 정의를 내린 거라서 아직까지는 좀 추상적이에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바꾼 게 조작적 정의죠. 근데 이렇게도 문제는 낼 수 있어요. 개념적 정의가 개념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다. 맞나요? 틀렸나요? 이거는 또 맞아요. 두 개 비교 가능하죠? 자,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이렇게 해서 점점점 구체화되어 간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그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되죠? 그리고 두 개를 굳이 나누자면은 개념적 정의까지는 좀 추상화되어져 있고 조작적 정의 밑으로는 좀 더 구체화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본이 커지면은 비표본 추출 확률은 비표본 추출 오차는 줄어들 것이다. 맞나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표본 추출 오차가 나타날 확률은 똑같아요. 대신에 비표본 추출 오차가 발견될 확률은 발견되는 횟수는 늘어나겠죠. 비표본 추출 오차가 뭐예요? 내가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하는데 100개에 한 번씩 실수하던 100개에 하나 정도 실수했던 사람이 1000개 정도 하면은 10개 정도 실수하겠죠. 확률적으로는 똑같이 실수를 하는데 표본의 개수가 10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나니까 한 개 실수하는 걸 10개 실수했으니까 개수는 늘어났죠. X입니까? 네. X인가요? X냐고요? 네네, X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한데 자꾸 정답만 요거 쫓으면은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그대로 내면은 정답만 쫓아도 괜찮겠지만은 분명히 지금 제가 던지는 말들 속에서 이제 변형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제가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답만 쫓아가면은 힘들어요.
이 좀 내용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푸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자, 질적 변수는 양적 변수로 변환이 불가능하다. 맞나요? 질적 변수가 뭐예요? 질적 변수에 대표를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남녀 이런 거죠. 자, 남녀에다가 숫자를 부여하는 게 질적 변수예요. 그래서 남자의 1, 여자의 2를 넣었는데 이게 양적 변수가 되려면 어떤 뜻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번이 2번보다 더 적은 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변환이 불가능하다. 자, 표본 추출 오차는 조사자의 실수나 태반에 의해서 나타난다. 아니죠?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편의와 우연히 나타나는 우연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폐쇄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에 비해서 응답률이 낮을 수가 있다. 반대죠? 네,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과학 조사를 통해서 어떤 특징과 가장 가까운지를 찾아라. A 연구원은 유권자의 투표 행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후보자의 공약, 지연, 답변 등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결론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자, 간결한가요? 간결성하고 관련이 있나요? 간결성은 아닌 것 같고 가치 중립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가치 중립성도 아니고 인과성하고 관련 있어 보이죠? 인과성이 뭐예요? 자,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인과성이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 때문에 공약, 지연, 학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원인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인과성에 가깝습니다. 네, 인과성 맞고. 자, 보편성 맞나요? 보편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려면 이게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없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보편성도 안 될 거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도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필연성도 아닙니다. 자, 다음 중 설명적 연구에 해당하는 거죠. 설명적 연구가 무슨 연구다? 실증 연구. 실증 연구가 양적 연구. 양적 연구가 결국은 인과형 문제하고 관련이 있더라.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거가 되겠죠. 예. 자, 연구에서 관찰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가 아니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 다음 중 시간적 범위가 다른 거 한 개는 인간적 연구죠. 이거는 자, 다음 과학적 조사에서 일반적인 절차가 다르게 나열된 것은 자, 물론 다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봤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될 거는 뭐예요? 보고서 작성이죠. 모든 걸 다 끝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 1번, 2번 중에 답이네요. 근데 제일 처음에 조사 설계를 해요? 문제를 제기해요? 문제 제기가 먼저겠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지만은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했는 것을 자료 수집해서 뭐한다? 자료 분석하고 결론을 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리을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형용사를 양극단에 배치했는 거가 뭐였죠? 의미 분별 척도. 자, 가운데다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 거는 스타텔 척도라고 하고요. 리커터 척도는 그러니까 1, 2, 3, 4, 5인데 연속되게끔 만들어 놓고 연속되는 게끔 뭐 5점이나 7점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건 리커터 척도고 여기에 있는 도표 척도나 앞면 척도는 다른 말로 평정 척도라고 얘기를 하나 더 있긴 했었지만은
근데 시험에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이거 도표촉도 안면촉도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했습니다. 예,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은 제가 따로 몰라도 되고 알아야 되는 거는 리커터 촉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스타텔 의미분별 촉도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대신에 요 스타텔 척도의 단점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운데다 두고 양극단으로 되다 보니까 직관성이 떨어진다. 뭐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거고 의미분별 척도는 어때요? 마땅한 형용사 찾기가 쉽지 않다. 반대되는 거 두 개 찾기가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반대가 맞는지 틀린지 의외로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단어 찾기가.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 특징 정도는